그래서 내가 쓰레기라도 주워 입으라고? 이걸 지금 옷이라고 가져온 거야? 이게 제가 배우 차유리의 매니저가 된 첫날 그녀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그 국민 여동생 차유리 맞습니다. 항상 해맑게 웃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모든 스태프들을 가족처럼 챙긴다는 기사로 도배되던 바로 그 배우요. 5년 전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험난한 연예계 바닥에서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차유리의 로드 매니저가 되었으니까요. 첫 출근 장소는 연말 시상식의 대기실이었습니다. 폭도는 카메라 플래시로 눈을 뜰 수 없었고 수많은 관계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중심에 있는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박정훈 실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긴장 풀어. 유리 씨 착한 사람이야. 잘 보필하기만 하면 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차유리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죠. 그녀는 저를 보더니 그 특유의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매니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차유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모습은 왜 그녀가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돕겠다고요. 하지만 그 다짐이 깨지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레드카펫을 앞두고 최종 의상을 점검하기 위해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놓인 수억 원대의 명품 협찬 드레스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함께 있던 스타일리스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 씨, 뭐 문제 있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차유리 씨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생수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대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제 있냐고? 야, 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그리고는 제게 처음 들려주었던 바로 그 말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라도 주워 입으라고? 이걸 지금 옷이라고 가져온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금 전까지 폭도에서 기자들에게 상냥하게 웃어주던 그 사람과 지금 제 앞에서 쌍욕을 하며 악을 쓰는 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스태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차유리 씨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타일리스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이마를 세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커리어 망치려고 작정했지? 일부러 이런 거지 같은 걸 입혀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거잖아. 안 그래? 결국 박정훈 실장님이 달려들어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박 실장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차유리 씨를 말리는 대신 오히려 죄 없는 스타일리스트를 나무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리 씨.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당장 자를 테니 화 푸세요. 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윽박질렀습니다. 김민준 씨는 멀뚱히 서서 뭐해? 빨리 다른 의상 안 알아보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정상이 아니구나. 제가 상상했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드레스로 급하게 갈아입은 차유리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울을 보며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리던 기자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준비가 좀 늦었네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녀가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완벽한 미소를 띤 인형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셔야 할 사람은 국민 여동생 차유리가 아니라 문 뒤에 숨어있는 이름 모를 괴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끔찍한 일들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목격한 이 끔찍한 괴물의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사람 곁에서 버틸 수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눈을 뜨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에는 차유리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잠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주 또렷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죠. 민준 씨, 나 지금 라면 먹고 싶은데. 그녀는 청담동 최고급 빌라에 살았고 저는 거기서 차로 1시간 거리인 경기도의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기에 당연히 저는 집에 있었죠. 유리야, 나 지금 집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 그게 뭐? 1시간 안에 와요. 아, 그리고 그냥 라면 아니고 신라면인데 물은 정확히 450ml만 넣고 면 넣고 딱 3분 30초 끓이다가 계란 풀어서 넣고 1분 더. 대파는 송송 썰어서 맨 마지막에. 알았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옷을 챙겨 입고 24시간 마트를 찾아 그녀가 말한 라면과 계란, 대파를 사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벨을 누르자 그녀는 소파에 누워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끓여준 라면을 그녀는 딱 2젓가락 먹고는 말했습니다. 아, 갑자기 입맛 없어졌어. 그냥 치워줘요. 그런 심부름은 차라리 약과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대기하는 개인 비서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자 온갖 자비를 처리하는 하인이었죠. 그녀의 명품 옷 드라이클리닝을 찾아오는 것부터 키우는 강아지 산책과 배변 패드를 가는 일, 심지어는 그녀가 쓰는 생리대 브랜드를 외워서 사다 놓는 것까지 전부 제 일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24시간 차유리의 것이었고 제 시간 역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1주년 기념일에 어렵게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씨,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당장 와. 유리야, 나 오늘 여자친구랑. 그래서 뭐? 내 기분이 안 좋다는데 네 여자친구가 중요해? 10분 안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결국 저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그녀에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플 하나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그녀의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받아주며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봐줘야 했습니다. 다음날 제 휴대폰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연인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앗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왜 그만두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까지 참았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발굴 단계부터 함께했던 배우였고 그녀의 재능을 믿었으니까요. 함께 성공하고 싶다는 순진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변질된 희망 고문일 뿐이었죠.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박정훈 실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우 매니지를 하러 온 거지 개인 수발을 들러온 게 아닙니다. 박 실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김민준 매니저.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야. 차유리가 지금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인 거 몰라? 톱스타 옆에 있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유리가 좀 예민해서 그렇지, 내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 이번 드라마만 대박 나면 너 팀장 자리 내가 생각하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회사에서는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차유리는 회사의 왕이고 저는 그 왕을 모시는 가장 미천한 신하일 뿐이구나.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창 드라마 촬영으로 바쁠 때였는데 그녀가 대기실에서 대본을 보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주변에는 코디,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이 모두 있는 상황이었죠. 김민준 씨, 이거 당신이 인터넷에 쓴 거지? 그녀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차유리의 연기력을 비판하는 익명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표정 보니까 딱 맞네. 아니면 당신이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건데. 어? 그녀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기실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컵이 깨지고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나한테 사과해. 네가 잘못해서 내 기분 망쳤으니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주변의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고 저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 순간 배우 차유리를 향한 제 마지막 기대와 존중 역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니저는 연예인의 그림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언제든 짜증이 날 때마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 밑에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차유리의 스케줄에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방송과 광고 화보 촬영 같은 것들이 공식적인 스케줄이었다면 비공식적인 스케줄은 오직 저와 그녀 그리고 소속사 실장님만 아는 비밀 같은 거였죠. 특히 일주일에 두세 번 청담동의 한 피부과를 찾는 건 가장 중요한 비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정말 피부관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톱 여배우니까요. 화면에 작은 뾰루지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는 직업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병원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환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예약된 소수의 VIP 고객만 은밀하게 드나드는 곳이었죠. 병원이라기보단 고급 스파나 비밀스러운 클럽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VIP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폭도 끝에 있는 작은 대기실에서 기약 없이 그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방음이 완벽한 그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다음 스케줄에 늦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VIP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어 살짝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유리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한 간호사가 링거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링거줄에 매달린 액체가 투명한 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윳빛의 아주 탁한 액체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던 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론에서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던 바로 그 단어, 프로포폴. 속칭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그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 박정훈 실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유리 병원 가는 횟수가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실장님의 싸늘한 목소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김민준 매니저. 그건 자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톱배우가 그 정도 스트레스 관리도 못 받나? 밤샘 촬영에 빡빡한 스케줄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 애야. 그렇게라도 해서 버티는 거라고. 하지만 실장님, 이건 명백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러자 박 실장님은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알려져? 누가 알리는데? 자네가? 김 매니저, 자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어? 차유리 얼굴에서 나오는 거야. 저 완벽한 얼굴, 티끌 하나 없는 피부. 그게 다 돈이라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일이나 똑바로 해. 차유리 그림자처럼 붙어서 스케줄 펑크 안 나게 하는 거, 그게 내 일이야. 알겠어? 그의 말은 서슬퍼런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회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유리라는 거대한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쯤은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다는 태도였죠. 차유리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건 더 끔찍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나온 그녀가 유독 혀가 꼬인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길래 제가 정말 큰맘 먹고 말했습니다. 유리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은 좀 줄이는 게 어때? 이러다 정말 큰일 나. 그 순간 차유리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풀려있던 동공의 살기가 가득 찼어요. 오빠 지금 나 망하라고 고사지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스케줄 이따위로 잡아놓고 이제 와서 훈계질이야? 내가 잠 좀 편하게 자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오빠가 내 스트레스 책임져 줄 거야? 아니잖아. 그럼 닥치고 운전이나 해.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게 온갖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좁은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배설하는 쓰레기통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병원에는 유독 제 기억에 남는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선영 간호사였죠. 다른 직원들은 차유리에게 극진하게 굴며 비위를 맞추기 바빴지만 그녀만은 항상 무표정했습니다. 차유리를 볼 때의 경멸적인 눈빛과 그런 그녀를 데리고 온 저를 볼 때의 연민 어린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는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미친 짓의 한가운데서 저처럼 고뇌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들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완벽한 톱스타의 유능한 매니저였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유주사 투약 기록이 담긴 병원 차트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폭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저는 그저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서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얼음은 이미 소리 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예고편처럼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전조 증상들, 곧 거대한 파국이 닥쳐올 거라는 불길한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죠. 그날 드라마 종방연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만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차유리에게 향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녀가 주인공이었고 드라마의 성공 역시 온전히 자신의 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연으로 시작해 압도적인 연기력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친 신인 한지수 씨였습니다. 감독님은 물론이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작가님까지 연신 지수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지수 씨 덕분에 드라마가 더 풍성해졌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야. 그 말을 듣는 차유리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 뒤에선 시기심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꽉 쥔 두 주먹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에 다가가 물이라도 좀 마시라고 권했을 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오빠, 쟤 진짜 웃기지 않아?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다기인 줄도 모르는 게 주인공 행세는 혼자 다 하고 있네. 섬뜩했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내일 스케줄 때문에 피곤하지 않냐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그런 행동이 그녀의 심기를 더 거슬렀던 것 같아요.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지수 씨가 해맑은 얼굴로 차유리에게 다가와 술을 따르며 말했을 때였죠. 선배님, 촬영하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존경과 감사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술과 질투에 눈이 먼 차유리에게는 그저 가식적인 도발로 들렸을 뿐입니다. 차유리는 피식 코웃음을 치더니 지수씨가 따라준 술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배워? 나한테? 야, 너 솔직히 말해봐. 기자들한테 돈 먹였지? 어떻게 드라마만 시작하면 내 칭찬 기사만 쏟아지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순식간에 시끄럽던 종방연 현장에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지수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네?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고? 시치미 떼지마, 이 여우 같은 년아. 내가 감독이랑 작가한테 꼬리치면서 내 분량까지 다 빼앗아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선배님 오해세요. 저는 정말 그런 적. 차유리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한지수 씨의 머리채를 거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지수 씨의 몸이 속절없이 끌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경악하며 굳어버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차유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하지만 이성을 잃은 그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너도 전현이랑 한패야? 내가 저딴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어디서 기어 들어와서 내 자리를 넘봐? 죽고 싶어? 온갖 욕설과 폭언이 한지수 씨의 얼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울음이 터진 지수 씨는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훈 실장님이 뒤늦게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뭐하고 있어? 차유리 당장 밖으로 끌고 나가. 저는 다른 스태프 한 명과 함께 발버둥 치는 차유리를 양쪽에서 붙잡아 억지로 식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끝까지 한지수 씨를 저주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무너져 내린 채 오열하는 한지수 씨와 그 주변을 어쩔 줄 모르고 둘러싼 사람들의 굳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수라장이 된 종방연 현장에 남은 것은 한 신인 배우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대한민국 톱 여배우라는 화려한 왕관이 깨져나가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차에 태워진 차유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어두운 강변북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것은 결코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에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핸드폰 진동에 겨우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포털 사이트를 도배한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국민 여동생 차유리, 촬영 뒤풀이서 신인 배우 폭행. 단독 차유리 만행 피해자 한지수 병원 입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짓눌렀죠. 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회사로 향하는 내내 핸드폰은 불이라도 난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박정훈 실장님의 전화였습니다. 평소에 능글맞은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음성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김민준, 너 지금 어디야? 10분 안에 내 사무실로 와. 아니 5분. 5분 안에 튀어와.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박 실장님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는 제 떠리에 담배를 피벼 끄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 기사에 나온 거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아니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지? 말해봐.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차유리가 한지수 씨에게 어떤 시비를 걸었는지, 어떻게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퍼부었는지, 그리고 제가 겨우 뜯어말려 상황을 수습했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실장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제 말이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 김민준. 너 매니저 1하루 이틀에?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어떻게든 입을 막았어야지. 한지수 걔 소속사에 연락은 해봤고 돈으로든 뭐로든 쇼부를 봐야 할 거 아냐. 실장님,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유리가 명백히 잘못한 일이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사과? 지금 제정신이야? 사과하는 순간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광고 위약금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는? 그거 다 내가 물어줄 거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일단 차유리한테 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막아. 그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와 차유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지 않을까? 어젯밤은 정말 술에 너무 취해 저지른 실수였다고 말해주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차유리는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요. 저를 발견한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기사 난리 난 거 몰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뒷수습 깔끔하게 하라고 했잖아. 제대로 일 처리한 거 맞아? 기가 막혔습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젯밤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한지수 씨 병원에 입원했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제 말에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걔가 먼저 날 긁었잖아. 어디서 감히 신인 주제에 내 앞에서 꼬리를 쳐? 그리고 오빠가 옆에서 뭐 했는데?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데?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알아서 기계 만들든가 아니면 일이 터졌을 때 잘 막든가 했어야지. 오빠 월급에 그 값도 포함된 거 아니었어? 그 순간 박 실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유리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실장님, 저 유리예요.
오빠 지금 왔는데 완전 남의 일처럼 말하네요. 이거 다 오빠가 제대로 대처 못해서 일이 커진 거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님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유리, 일단 진정하고.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야.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돼. 김민준 매니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젯밤 티풀이 자리에서 배우들 간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폭행은 없었어. 오히려 차유리가 두 사람을 말리다가 오해가 생긴 거지. 그리고 김민준 매니저, 자네가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들었는데. 맞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차유리가 눈을 반짝이며 박 실장님의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실장님. 오빠가 그날 엄청 취해서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빠가 더 흥분해서 한지수 씨를 밀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정말 말리려고만 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라면을 끓여 바치던 밤들, 그녀의 부모님 이삿짐을 나르던 주말, 온갖 비위를 맞추며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시간의 끝에 남은 것이 결국 버려지는 카드 역할이라니. 그녀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박정은 실장님은 그것을 묵인하고 아니 오히려 주장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 속에서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김민준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톱스타 차유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소모품,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제가 5년간 지키려 했던 것은 어쩌면 배우 차유리가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허상, 그리고 그 허상에 기생하며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 착각했던 제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끝을 내야 한다면 내 손으로 끝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한지수 씨 폭행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인터넷 기사, 커뮤니티 하다못해 주식 게시판까지 온통 차유리 이름으로 도배가 됐어요. 처음에는 소속사에서 내놓은 사소한 말다툼이라는 입장문이 먹히는 듯 했지만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의 익명 증언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실장은 거의 미쳐 날뛰었죠. 매일같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세우고는 했습니다. 김민준, 너 똑바로 말해. 그날 술자리 분위기 왜 그렇게 만든 거야? 매니저가 배우 컨디션 관리해야지. 같이 취해서 정신 놓고 있었던 거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요? 실장님, 그건 차유리 배우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실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차유리 배우가 뭘? 지금 배우 탓하는 거야? 내가 중간에서 신인 배우 기강을 잡든 아니면 유리를 잘 달래서 일찍 들여보내든 했어야지.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야? 모든 화살은 결국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차유리가 일으킨 사건의 책임은 그동안 그녀의 온갖 갑질을 묵묵히 견뎌온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유리는 물론이고요. 단 한 번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쏙 빠져나와 숨어버린 겁니다. 광고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다음 작품 캐스팅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회사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 했던 거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지긋지긋한 연예계를 떠나버릴까. 하지만 그렇게 끝내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지난 5년간의 제 시간이, 제 청춘이 차유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짓밟히고 끝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린 건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전화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으려던 찰나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차유리 씨 매니저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목소리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차유리 씨가 다니던 피부과 간호사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선영 간호사. 차유리가 우유주사를 맞으러 갈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저와 차유리를 VIP실로 안내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내
기억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기사 봤습니다. 한지수 배우님 폭행 사건 다 봤어요.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병원 관련해서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는 내내 누가 따라붙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동네의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선영 간호사는 초조한 듯 연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지수 씨 기사를 보고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벌 받아야 마땅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유리 씨가 저희 병원에 온 건 피부 시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매니저님도 아시잖아요. 그건 다 핑계였어요. 차유리 씨는 그냥 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희끼리는 그걸 우유주사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포폴이요.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제3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장님은 차유리 씨가 워낙 거물급 연예인이다 보니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간단한 시술과 병행하는 시기였는데 나중에는 그냥 와서 대놓고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좀 망설이는 눈치를 보이면 내가 누군지 몰라?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말했죠. 자기가 무슨 여왕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분노와 모멸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정식 의료 차트에는 간단한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 처방을 받은 걸로 기록을 조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진짜 기록을 따로 남겨뒀습니다. 그녀가 제 앞으로 내민 것은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PPL이라는 약어와 함께 투약 용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을 뜻하는 그들만의 은어였죠. 차유리가 촬영 스케줄이 없을 때마다 혹은 중요한 촬영 전날 예민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잦은 빈도로 병원을 찾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차유리를 끝장낼 수 있는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USB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얼마 전에 차유리 씨가 유독 흥분해서 소리 지르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겁이 나서 혹시 몰라 녹음기를 켜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차유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빨리 좀 놔달라고. 나 내일 새벽부터 촬영이란 말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냥 한 대 맞고 푹 자고 일어나면 딱 좋겠구만. 간호사님이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돈은 내가 내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 요구. 그리고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말투.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언론사에 바로 제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 질문에 이선영 간호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거대한 기획사랑 법정 싸움을 할 용기도 없었고요. 하지만 매니저님은 그 사람 곁에서 가장 오래 고통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차유리라는 사람의 실체를 잘 알 테고 이 증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USB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혹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도 있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위험한 선택지였습니다. 회사를 배신하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썩어 문드러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이선영 간호사의 인터뷰가 공개된 그날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이 아니라 댐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이전까지의 폭행 논란은 차유리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엔 부족했죠. 소속사는 어떻게든 막아낼 거고 대중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는 키워드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건 범죄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그녀의 청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화장품 광고주였습니다. 박정훈 실장의 전화기는 그날 아침부터 불이 났습니다. 저도 바로 옆에서 그 모든 통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네, 부장님. 아닙니다. 저희도 기사로 접하고 지금 막. 네? 사실무근.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네. 잠시만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여유를 완전히 잃고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요. 한 통의 전화가 끝나기 무섭게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통신사였고 다음은 제가 회사 그리고 금융권 광고까지. 차유리가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거론할 때마다 박 실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촬영을 앞두고 있던 영화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저에게 온 전화였어요. 김민준 매니저님이시죠? 제작사인데요. 차유리 배우 건 때문에 감독님께서 많이 난감해 하십니다. 일단 예정됐던 내일 촬영은 보류하는 걸로. 아니, 사실상 하차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약금 관련해서는 회사 쪽이랑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아,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유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며칠 밤을 샌 건지 퀭한 얼굴에 핏발선 눈, 잔뜩 헝클어진 머리. 우리가 알던 배우 차유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실장님,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고소한다고 해요. 허위사실 유포로. 저 간호사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녀는 박 실장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일말의 온정이나 비즈니스적인 계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경멸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당신, 김민준. 당신이 내 스케줄 관리 어떻게 했길래 이딴 일이 생겨? 당신이 제대로만 했어도 당신이 그 병원 못 가게 막았어야지. 모든 화살은 결국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예전처럼 두렵거나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유리의 발악을 잠자코 듣고 있던 박 실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유리 씨, 회의실로 가시죠. 저랑 김민준 씨랑 셋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의실의 커다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차유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광고주들한테 받은 내용 증명 일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확인해보세요. 차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액수를 확인한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영화는 하차 통보받았고 촬영 예정이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유리 씨,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제가 이 회사 어떻게 키웠는데요? 10년 가까이 실장님이랑 저랑 어떻게 일했는데 나 없었으면 실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박정훈 실장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차유리 씨가 벌어다 준 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나는 사업가예요. 믿지는 장사는 안 합니다. 거짓말. 이럴 순 없어. 실장님이 막아주셔야죠. 제가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셔야죠. 차유리라는 상품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대중은 당신에게 등을 돌렸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논란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약금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청구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 실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는 차유리의 거친 숨소리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던 별이,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던 배우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저는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너도 갈 거지? 나지막이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를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던 별이 그렇게 한순간에 떨어져 내렸죠. 가끔씩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사는 아주 작은 단신이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 그 아래 달린 수백 개의 댓글들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저는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저는 이 바닥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녀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친구들을 만나죠. 새벽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일도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제 자신을 잃어버릴 일도 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같던 시간들이었지만 가끔은 그 폭풍 같던 날들이 아주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요. 사람들은 차유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인성이 파탄난 배우, 괴물, 악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히 잘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신인 배우 한지수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자신의 불법적인 욕망을 위해 이선영 간호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위협하기도 했죠. 그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제 삶을 짓밟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명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녀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박정훈 실장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폭로가 터져나오고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아주 냉정한 얼굴로 차유리와의 계약 해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사건을 덮어보려고 저를 회유하고 압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유리의 악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벌어다주는 돈이 더 중요했죠. 그녀의 인성이 망가져가는 동안 회사는 그녀를 치료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 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궁리만 했죠. 차유리라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련 없이 버린 것뿐입니다. 대중은 또 어땠나요? 그들은 차유리의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국민 여동생 이미지를 소비하며 열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가 스크린 뒤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맨 얼굴이 드러나자 그들은 누구보다 잔인하게 돌변했습니다.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외치던 그 입으로 오늘은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그들의 분노는 정의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우상이 추락하는 모습에서 느끼는 짜릿한 쾌감이었을까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물어뜯고 조롱하며 하나의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결국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낭떠러지 끝으로 그녀를 몰아세운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재능을 상품으로만 취급했던 회사, 그녀의 이미지를 맹목적으로 소비하다가 가차 없이 버린 대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5년 동안 침묵했던 저 자신. 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아주 초기에 그녀가 처음으로 선을 넘었을 때 유리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그녀의 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이미 다 지나버린 아무 의미 없는 가정일 뿐이지만요. 오늘도 세상은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환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음 스캔들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녀를 나락으로 보낸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